G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G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이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가길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차별도 없기를 바라는데요. CTS 뉴스 W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세제 혜택 못 받는 대안학교 역차별 개선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윗포커스 시간에는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출산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의 이인찬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학교는 지난 2020년 대한교육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대한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대한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이런 게 올라왔다고요? 네. 기독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4월 말까지 5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교육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원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피아노, 태권도 뭐 이런 네. 것도 다 소득 공제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런데 대한학교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초등, 중등, 고등 네. 학교인데도 네. 못 받는다. 신 대학생도 받지요.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청원 내용도 좀 들려주실래요? 네, 이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관련법에 근거해서 납부한 그 교육비를 100분의 15 정도의 공제 혜택을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직장인들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초중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헌법 31조 네. 그리고 교육기본법 4조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학교가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 차별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사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처의 반대로 폐기되고 말았고요. 예. 22대 국회에도 관련 내용이 이 법안으로 제시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정부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인데요. 네네. 예, 기획재정부는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맞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 학부모들이나 기관에 있는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대한교육기관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세수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을 했는데 35억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비하면 35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대안학교에 보내는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불평등을 겪어야 한다?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35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대충 1년에 네. 국가 세수가 한 400조 정도 아, 되거든요. 네. 400조 분의 35억이면 이거는 뭐 퍼센트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를 다니든 교육기본법은 교육 기회균등 정책 네. 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게 일단 학부모 100명 이상 동의를 해서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고요. 30일 동안 진행되는데 4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대한교육기관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검색하셔서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해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대안학교 학부모가 아니라도 네. 누구든지 이 취지에 공감하시는 5천만 국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눌러주시면 도움이 네. 되겠네요. 근데 이게 청원이 오면 국회에서는 기재위, 네. 산하에 있는 소위, 네. 조세소위에서 이걸 다루거든요. 네, 네. 조세소위 국회의원들께도 이 문제를 많이 알리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노력들도 있어야 되지만 네. 혹시 또 보강하거나 더 추가되어야 될 노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대안교육이 199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00년 접어들면서 본격화됐는데 대안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기독교계 교육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대안교육기관들이 학교라는 명칭을 못 썼습니다. 학교라는 걸 쓰면 과태료를 맞거나 이랬기 때문에 굉장히 서러움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시도교육청에 등록만 하면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서 배제되기 일쑤입니다. 예, 동네 학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받을 수 없다. 너무 서러울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대안학교라는 게 원래 네. 너무 천편일률적인 공교육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체험 위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또 뭐 그 인성 위주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개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차별을 하면 장려가 아니라 오히려 위축이 되겠네요. 네, 아주 작은 부분의 격려로 더 네.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네. 정부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해주시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 대안학교의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네요. 맞습니다. 네. 네, 대안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소외가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5대 대주제 가운데 저출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건 아마 모두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텐데요. 그런데 지난해 9년 만에 출생률 반등에 성공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 2023년보다 8,300명, 3.6%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75명을 기록해 0.03명 증가했습니다. 모두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우선 30대 초반 인구수 증가라는 인구 확정 요인이 출산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한 해 출생아 수가 70만 명을 넘었는데 이들 에코붐 세대가 출산 연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결혼이 늘기 시작한 것도 출산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9% 증가했는데 남녀 모두 30살에서 34살 사이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뚝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가 9년 만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CTS 보도국 저출생 취재 담당 김인혜 기자 그리고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인구 소멸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만큼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9년 만에 반등되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이 지난 2월 2024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15년 1.24명에서 내리 줄기만 했던 합계 출산율이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숫자는 아닙니다. 2023년 0.72명에서 이제는 0.75명까지 0.03명이 늘어났다는 건데 이 합계 출산율 0.03명을 올리기까지 근 1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늘었다고 해도 아직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일단 출산율이 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작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호 교수님께서는 이번 출산율 반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닥을 쳐서 올라갔다 이제는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반짝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작년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간 거는 굉장히 반갑고 고무적인 일인데요. 세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 처음 베이비붐 시대 자녀 세대에 많이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막 주 출산 연령에 다다랐고요. 두 번째는 지난 5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많이 유예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풀리면서 혹시 이제 출산율이 반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가 희망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온 중앙지방정부 혹은 민간단체 기업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노력해온 정책적인 효과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반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반짝 반등인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끝도 없이 추락하던 출생률이 9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김 기자, 이렇게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인구 구조의 변화, 코로나 이후 사회적인 변화 등의 이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2만 8,765건, 14.9%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통계 집계된 이후 55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요. 특히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는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까지 3년 연속 20만 건을 밑돌다 지난해 다시 20만 건을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많았다기보다는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밀린 결혼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90년대생 이른바 에코붐 세대의 출산율 반등 그리고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혹시 정책적 효과는 없을까?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는 기업도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희망적으로 그렇게 예. 기대를 해봅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한 게 2006년부터입니다. 5개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이 이제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정부가 쓴 예산도 한 4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출산율이 그동안에 계속 떨어졌던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된 비판이 뭐가 있었나 하면 너무 관련된 모든 정책을 막내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에 보면은요, 1차, 2차 때 보면 저출산 정책 가지수가 한 100가지가 됩니다. 이거 관련된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은 정책을 세우고 돈을 집어넣으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이게 이제 정책이 이어지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최근에 올수록 정책도 많이 가다듬어지고 뭔가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들도 생겼고요. 더더구나 이제 고무적인 것은 요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내에서 이 여성분들이 뭐 혹은 뭐 근로자들이 출산 결혼도 하고 이런 장려 정책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초기에는 중앙정부만 하다가 이제는 지방정부도 참여하고 민간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이번에 반등도 뭐 그 영향이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분석은 아직은 없고요. 그렇죠. 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예. 이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개쯤 늘어나다 보면 예산이 무한정이면 또 모르겠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돈도 부족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근데 맞습니다. 평가가 없으니 그 다음번에 뭔 없애고 뭘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예. 혼인 건수는 출생 아수의 이제 선행 지표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한 뭐 통계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혼인 건수 대비 출산율 통계가 있는데 지금 통계청에서는 이걸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 50년 뒤 인구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50년 뒤까지 출생자 수가 얼마나 될 거다 매년, 그다음에 사망자는 얼마다, 그다음에 인구 이동, 국제 이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어떻게 변할 건가, 동시에 인구 구조도 이렇게 예측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이 통계가 출생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혼인 건수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거를 보면 혼인 건수 한 건당 예를 들면 출생아 수 한 1.25부터 1.3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하고 두 명이 결혼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이제. 아무튼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혼인을 많이 해야 네. 이 출생아 수가 느는 건 뭐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비혼 출산이 거의 없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하고 달라서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출산율 늘어나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혼인 건수 증가, 출산율 반등 이런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결혼도 출산도 해볼 만하다 이런 인식이 늘어나야 될 텐데요. 결혼과 출산을 앞둔 미혼 남녀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혼 남녀들의 의향 함께 보시죠. 미혼 남녀 2명 중 1명은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20세에서 44세 미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남성은 결혼 생활 비용 부담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소득이나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느꼈고 여성은 가부장적 가정 문화나 커리어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출산에 대해선 남성 41%, 여성 59%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가 봅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그 낮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물질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을 1등으로 꼽았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5%가 대학 가고 있고요.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또 취업 준비를 2, 3년 또 합니다.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출산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면 사교육도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는 게 1등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세상의 그 물질과 풍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 기독교인으로서 돌아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증가는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기자,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출산율 반등으로 이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앞으로의 7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감을 굳이 따진다고 하면 2031년 정도 됩니다. 에코붐 세대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집중적으로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앞으로 7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집중적으로 인프라, 사회적 인식 개선, 출산 돌봄,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1명 미만으로 내려간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면 작년에는 조금 작년보다 올해 반등을 조금은 했으니까 이게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출산율 좀 올라갈까요?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유예됐던 결혼 출산이 아마도 한 2, 3년은 더 가리라고 봅니다. 가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러한 반등이 이제 추세적인 반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정책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혹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일 가정 양립, 그 다음에 돌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더 붙여서 사교육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이 더 이제 강화되고 구비되면 어쩌면 지금 반등된 것이 2, 3년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내려가던 출산율이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간 것이 굉장히 이게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이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 상승 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지 인구 감소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는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가 출산율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한국 교회는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CTS 뉴스 W는 단순 보도를 넘어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크리스찬들의 한 주 시작과 끝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